네, 안녕하세요. 그 제12기 통일 콜로퀴움의 강의를 맡은 저는 세종연구소의 최은주라고 합니다. 저는 세종연구소라고 하는 단체는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국가들 간의 관계를 주로 연구하는 기관으로서 저는 거기서 이제 북한 경제를 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드릴 내용도 이제 사진으로 보는 북한 경제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주로 설명을 드릴 부분들은 그 김정은 집권 이후에 북한의 경제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좀 조금은아마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기회를 좀 마련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강의를 시작하기 앞서서 먼저 당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변화라고 하다 보면 이제 북한 경제가 얼마나 달라졌는가라고 하는 건데, 이 달라졌다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서 뭔가의 변화들을 이제 찾아봐야 되는 건데, 이 기준을 생각할 때 이제 우리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사실 북한 경제의 변화가 그렇게 현실감 있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저 정도를 변화라고 볼 수 있을까 싶은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다만 그 기준을 북한으로 옮겨 보면 이제 북한 안에서는 과거에 어땠고 현재는 어떻게 달라졌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을 보실 때 이제 이 기준을 뭐 북한이 과거에 어떠했는지라고 하는 부분을 좀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이 변화의 특징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되게 말씀드릴 내용들은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김정은 시대의 북한 경제 정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김정은 시대로 한정을 지은 것은 그 이전 시기까지의 북한의 경제 양상과 이 김정은 시대의 차이가 좀 두드러지기 때문이고, 특히 그 차이의 핵심에 정책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북한 경제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해 오긴 했지만, 과거에는 주로 이제 북한 주민들이 자신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변화를 시켜왔다고 한다면, 김정은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는 김정은으로 대표되는 북한의 국가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경제를 좀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로써 정책으로 그런 변화들이 반영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사진으로 우리가 현실을 확인하기 전에 어떠한 변화의 목표 그리고 특징들이 있었는가를 미리 좀 알고 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 현황입니다. 그래서 딱 2022년 현재라기보다는 김정은이 집권했던 2012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어떤 변화들이 있어 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앞에 설명드릴 정책과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하는 북한 경제 변화의 특징들을 이제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 정책입니다. 일단 김정은 시대 북한 정책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을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올라갈 거는 이제 4년 전 2018년입니다. 2018년을 기억하시는 친구분들이 있으시면 주로 이제 평창 올림픽 그때 북한에 이제 선수들이 내려오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으로 알려진 김여정이 한국에 와서 많은 이제 사진들을 찍혔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이제 요 시기인데, 이 시기에 외부적으로는 우리에게 이제 북한이 이제 오랜만에 북한과 남한이 만났다라고 기억하는데, 그 시기 북한 내부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북한이 내부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또 외부적으로는 또 북한이 어떠한 제스처를 취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북한의 변화를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가 국가 발전 전략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북한의 국가에는 당이 하나죠. 물론 이제 형식적인 당은 여러 개가 있지만 국가를 주도하는 것은 조선노동당 하나입니다. 그럼 이 당에서 향후에 국가를 어떻게 발전시킬지 그 목표와 방법을 제시하는 걸 보통 우리는 국가 발전 전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국가 발전 전략이 변화했다고 하는 거 하나, 그리고 이 시기와 맞물려서 평창을 기억하듯이 남북 관계가 이제 개선되기 시작을 했었죠. 그리고 그 직후에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는 북미 관계에서도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로 내부적인 변화와 외부적인 변화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게 이 시기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국가발전 전략의 변화를 보면 이건 노동신문의 첫 장의 일부입니다. 지금 보시면
제목에 박스 친 거의 맨 마지막 줄에 당의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제시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바로 이 새로운 전략적 노선이 국가 발전 전략의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그 전까지는 북한이 경제를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것, 북한식은 경제 건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건설도 강조했지만 그 뒤에 있는 핵무력 건설, 그 북한이 2000년대 들어와서 꾸준히 핵실험을 했던 게 바로 핵을 보유하겠다라고 하는 거였는데, 사실 북한은 공식적으로는 경제도 발전시키고 핵도 갖겠다라고 하는 두 가지 모두를 성공하겠다고 하는 병진 노선을 채택해 왔었습니다. 근데 2018년에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 집중 노선이라고 해서 이제 국가와 조선노동당은 경제 발전에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했어요. 이게 중요하게 얘기가 되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북한이 국가를 만들고 이제 1960년대 이후에 국가 발전 전략에서 국방 부분이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국방의 발전과 관련된 부분이 내용이 다 빠지고 경제 건설만 온전하게 얘기한 첫 번째 전략적 노선이기 때문에 많은 주변 국가의 전문가들에게 관심을 받았던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북한이 얘기하는 설명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당과 국가가 모든 거에서 최1순위를 경제 발전을 놓고 거기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고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다 투입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바로 자신 국가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들을 군사 분야가 아니라 이제 북한식 인민경제, 우리로 따지면은 국민경제 분야에다가 투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4월에 발표였는데, 이 4월에 발표에 앞서서 제일 먼저 있었던 게 이제 2018년 1차 남북 정상회담이었죠. 바로 앞은 아니고 이제 이 발표가 내부적 발표가 4월 21일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4월 27일에 있었죠. 그래서 그때 이후로 북한은 남한과는 3차례 정상회담을 했었고, 그다음에 미국과는 2차례 정상회담을 진행을 하죠. 바로 이 과정에서 3번의 이제 선언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남북 관계 안에서는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 공동선언을 통해서 향후 남과 북이 어떠한 것을 해나갈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잘 지내보고자 노력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2018년 1차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는 이제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서 북한과 미국이 노력하겠다. 그리고 관계를 정상화해 나갔다. 그러니까 북한과 미국이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서 이제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의 원칙적인 합의를 했었죠. 그리고 2019년 2월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하노이에서 실시를 합니다. 근데 이때 이제 트럼프와 김정은 위원장이 만났을 때 합의를 못하죠. 근데 이때 합의 내용의 핵심 쟁점이 바로 이 두 가지를 딜하는 거였어요. 첫 번째는 북한이 갖고 있는 핵시설 중에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영변의 핵시설을 폐기할 테니 대신에 핵실험 때문에 북한이 받았던 이제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 제재의 일부를 완화해달라라고 요구했지만 미국이 여기에 대한 제안을 동의하지 못하면서 북미 관계는 냉각 상태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러한 과정 안에서 내부적으로도 변화를 추구하고 외부적으로도 변화를 추구하고자 했던 시기가 바로 2018년부터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러한 배경 하에서 김정은으로 대표되는 북한이 2018년에 이런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것들이 왜 그럴까라고 하는 걸 보면은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김정은 위원장이 처음 집권했던 2013년부터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2013년에 북한에서 나타났던 가장 큰 변화는 일단은 국가 발전 전략에는 변화가 없었어요. 즉 2013년에 김정은 위원장이 처음 발표한 국가 발전 전략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을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볼 때 가장 관심사는 핵 개발이었죠. 그래서 핵실험을 하는 것들에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내부적으로는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법들을 조금씩 고쳐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북한 내에서는 모든 기업이 국가 소유죠. 그래서 보통 국영기업이라 얘기하는데 국영기업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경영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북한에 이미 만들어진 시장들을 국가 차원에서 그런 국영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줌으로써 이걸 통해서 경제를 좀 더 발전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방식을 국가주도의 경제성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일단 북한은
제재라고 하는 것들은 자신들이 핵실험을 계속하는 동안에는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기존에 자신들이 경제를 운영했던 방식의 문제점들을 고쳐나가고자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그들이 기대했던 것들은 이런 제재, 그러니까 경제 분야가 핵심 제재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런 경제적인 충격을 최소화하고 최대한 안에서 이제 충격을 줄여서 경제를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을 해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외무역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국가와 국가 간의 경제 관계가 사실상 다 끊어지는 제재 하에서는 일정하게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모든 국가가 자신들의 역량만으로 모든 경제를 두루 발전시키는 것은 어느 국가나 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북한도 이런 선택 하에서는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제재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 북한이 일정하게는 좀 고육지책을 선택한 측면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일정하게는 그렇지만 과거에 북한 경제 운영 방식에 문제가 많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해결이 되거나 혹은 완화되면서 일정하게 내부적으로는 효과가 나타난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가 나타난 부분들을 우리가 뒤에서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이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2018년에 북한이 자신들은 이제 핵을 가졌다. 그래서 더 이상 핵 개발에 주력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경제 발전에 올인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남북 관계, 북미 관계를 개선하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제재를 완화 혹은 해제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들을 했던 것이 바로 앞에 설명한 2018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서 북한이 2013년부터 해왔던 조치들을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보면 첫 번째는 일단 내부적으로 좀 개혁적인 조치들을 취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시장이 만들어진 것들을 북한은 통제하거나 묵인하는, 그러니까 무시하는 정책들을 펼쳤다고 한다면 이 시기 들어와서부터는 시장도 활용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또 이런 과정에서 이제 시장을 활용하고 기업들을 좀 더 자유롭게 만들어주면서 그 기업들에게 필요한 자금이나 이런 것들을 대주는 은행의 역할들도 확대시키는 등 좀 이제 미시적으로는 기업 단위, 거시적으로는 금융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한 조치들을 취했던 시기였었어요. 그리고 이와 함께 북한이 향후에 제재가 완화되거나 해제되면 개방을 하기 위해서 개방과 관련한 정책들도 준비를 했던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근데 문제는 북한의 선택에 항상 우리가 의구심을 갖는 거는 그렇게 해봤자 또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우린 달라진다 라고 발표해버리면 또 이런 선택들이 다 하루아침에 무용지물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 북한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러한 변화들을 북한 내부의 법에다가 이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과거하고 좀 많이 달라진 부분인데 법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하고 비슷한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도 북한이 이러한 방향으로 지속할 거라고 하는 것을 과거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주민들에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변화가 과거보다는 훨씬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그러면 이런 걸 통해서 뭘 원하는가라고 하는 거에서는 핵심은 단번도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따지면 이제 빠른 성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북한식의 표현이 단번도약인데, 즉 지금은 조금씩 이제 그런 제재라고 하는 큰 제약 조건 하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가지만 이러한 것들을 좀 준비를 하고 나면 제재가 완화되거나 해제가 되면 자신들도 빠르게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북한이 밝히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북한 경제를 보면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그런 변화적인 조치들을 취하면서 이제 그럭저럭 과거처럼 나빠지진 않는, 북한이 90년대 경제가 워낙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까지 치닫지는 않고 버텨내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이 상태에서는 북한이 원하는 것처럼 이제 제재를 완화시키지 못하면 여전히 북한이 원하는 단번도약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이 현실적 한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이 제재 완화를 하고 싶어 했지만 하노이 회담이 결렬이 되면서 북미 관계도 냉각이 되고 남북 관계에서도 특별한 진전을 가지지 못하면서 북한은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법들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019년에 1년 동안 북한과 미국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라기보다는 기다림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이 미국으로 하여금 새로운 제안을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면서 2019년을 기다렸지만 미국도 거기에 대해서 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협상을 위한 안들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그에 따라 북한은 2019년 12월 마지막에 이제 그 전원회의를 열어서 이때 이제는 우리가 외부적인 도움을 받기보다는 그런 걸 기대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이 난관을 돌파하겠다라고 해서 소위 정면 돌파전을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조가 지금까지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서 2021년에 북한에선 가장 큰 행사인 조선노동당 8차 대회를 열어서 향후 5년 동안의 경제 발전 방식들을 발표를 했고요. 그 발표안에서 외부적인 조력보다는 내부적인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으로 경제를 발전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조는 2021년 12월 이제 2022년 한 해를 준비하면서도 변함없이 가져가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어서 우리는 북한의 현재 경제를 볼 때 외부적인 것보다는 북한 내부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조금 더 봐야 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적 변화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크게 북한 내부적인 경제 그리고 북한이 소위 개방이라 얘기하는 외부적인 측면에서 어떤 정책적 변화를 추진해 왔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지금 현재 북한의 이런 변화들을 설명함에 있어서 우리가 좀 길게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리는 건데 2012년이면 북한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처음 공식적으로 행보를 시작할 때입니다. 근데 이때 시작하면서 6월 달에 6.28 방침이라고 해서 북한 나름대로 경제를 관리하는 방식의 새로운 방식들을 채택을 했습니다. 즉 지금의 변화들은 북한에서는 나름대로 10년 동안 쌓여온 결과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중간중간에 다양한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요거는 자세하게 다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일단은 요거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들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일단 내부적인 경제에서는 그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분권화, 또 하나는 시장화. 그래서 우리에게는 분권화나 시장화라는 게 굉장히 낯설죠. 경제 파트에서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북한은 중앙 집권적인 계획 경제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즉 중앙에 있는 모든 기관들이 경제 전체의 계획을 짜고 각 기업들이나 공장 혹은 농장들은 그러한 국가의 계획에 맞춰서 그 계획의 명령에 따라서 그 계획을 수행만 하면 되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나타나는 특징은 뭐냐면 그렇게 명령만을 수행하게 했던 기업이나 혹은 공장들에게 권한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경영권이라고 북한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기업을 국가가 소유한다고 하는 그 소유 자체를 바꾸진 않았지만 대신에 소유와 이제 경영을 분리를 시켜서 경영 자체는 각 기업들이 진행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때 나타나는 걸 보통 북한은 실질적 경영권 혹은 실제적 경영권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에 내용이 굉장히 폭넓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북한이 일정하게는 약간씩 권한을 줬었는데 지금은 훨씬 더 큰 권한을 줘서 대표적인 게 기업이 반드시 국가가 요구하는 부분을 빼고 나면 나머지는 자신들이 어떤 제품을 생산할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생산할지 그리고 얼마큼의 가격을 받고 어디다 납품할지 그리고 얼마큼 잘 팔아서 이윤을 남길지 이 모든 것들을 기업에게 일임을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향후에 여건이 되면 무역도 기업들이 알아서 해라.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런 모든 것들의 명령체계에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고 하는 건 굉장히 큰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북한도 이제는 기업들이 자신의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지고 경영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였다. 이걸 보통 우리가 정리해서 분권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시장화예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이미 90년대 중반부터 자신들이 국가가 보장해주지 못하는 제품들을 생산하고 소비하기 위해서 시장을 많이 활용해 왔다라고 하는 것들은 비교적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북한 당국은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보통은 시장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내버려두는 방식 그리고 시장 활용도가 너무 높아지면 오히려 시장을 통제하는 시도들을 해왔는데 김정은 집권 후 10년 동안은 시장을 통제하는 움직임이 한 번도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장을 잘 정비해서 시장을 국가가 관리하는 방식으로 변화를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기업들에게 자율적인 부분을 주면서 그러니까 실질적 경영권을 부여하면서 기업들이 제품을 만들었을 때 그 제품을 손해보지 않고 판매할 수 있다면 스스로가 어디와도 계약을 맺고 물건을 넘길 수 있다.
라고 얘기해서 시장을 활용해도 된다는 표현을 쓰진 않지만 시장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뒀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과거에는 북한의 주민의 개개인들이 주로 시장과 연결이 돼 있다고 한다면 최근의 움직임에서는 이런 국가가 소유한 기업들도 혹은 농장에서도 자신들이 생산한 생산물들을 시장을 활용해서 판매하거나 그걸 통해서 이윤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북한의 내부적으로 가장 큰 두 개의 변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외부적으로 볼 때는 북한이 대외 경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국제 경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국제 경제를 활용하고 싶어 하는 거는 오래됐습니다. 오래됐지만 항상 제한적으로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만 얻고 대대적인 이제 개방을 하지는 않고자 했었는데 최근에 보여주는 모습은 좀 더 적극적인 개방 정책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왜 개방을 하고자 하나?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경제가 발전을 해나가고 경제 규모가 커지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자금만 갖고 경제 발전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그건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고 북한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투자를 통해서 자금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도 이 부분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좀 더 효율적으로 경제를 발전시키고 기업들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선진 기술들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 이거를 모두 자신들이 스스로 개발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선진적인 기술을 받을 수 있는 외국 기업들이나 기관들과 함께 경영을 하고자 하는 것들에 관심이 높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걸 통틀어서 기술 이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일단 당면한 과제라고 볼 수 있고 세 번째가 바로 지방경제 발전입니다. 왜 그러면은 대외 경제가 지방 경제와 연결이 될까라고 하는 것은 조금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바로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개혁을, 외부적으로는 개방을 통해서 경제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모습들을 보였지만 실제로 성과면에서 본다면 이런 내부적인 변화의 조치들은 바로 이제 현실에 도입이 됐기 때문에 일정하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문제는 개방 조치들은 북한이 지금 받고 있는 대북 제재 때문에 성과가 높진 않아요. 다만 제재에 저촉되지 않은 관광 산업만 북한이 꾸준히 추진을 해왔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 전까지는 그래서 해외 관광 산업들을 북한이 주력해서 노력을 해왔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개방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앞에서 얘기했던 지방경제의 발전과 개방을 연결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 사진에서 좀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원래 김정은 정권 이전까지 북한에서도 특수경제지대들이 있었어요. 특수경제지대라고 하는 것은 한국에도 제주도나 인천과 같은 곳이 보통 무역자유지대와 같이 이제 그 안에서는 외국 기업들이 좀 더 특혜를 받고 활발한 경제활동을 통해서 이제 그 지역을 발전시키고 나아가서 국가의 발전을 가져오는 방식을 선택하는데 북한도 마찬가지로 과거부터 다양한 방식의 경제 특구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거에서 지금 오른쪽 위쪽에 있는 나성경제무역지대는 김일성 시대에 만들었었고 그다음에 왼쪽에 있는 신의주 국제경제지대나 황금평 위화도 경제지대 같은 경우는 김정일 시대에 만들었죠. 그리고 우리한테 가장 익숙한 아래쪽에는 개성공업지구도 북한에서는 일종의 경제특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개 내지 5개 정도가 있었는데 금강산도 마찬가지로 우리와 함께 했던 부분이죠. 근데 북한에서 김정은 시대 들어오면서 지금 북한 전역에 걸쳐서 비슷한 성격의 다양한 경제특구를 29개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붉은색 같은 경우는 공업과 관련된 그러니까 농업 개발구 혹은 이제 공업개발구라고 얘기해서 이런 북한이 각 지역에다가 이제 개발하고 싶어하는 산업들을 선정을 해서 그 산업을 중심으로 개발하겠다라고 해서 만든 것이고요. 그다음에 노란색이 농업개발구, 빨간색은 공업개발구이고요. 노란색 같은 경우는 이제 농업과 관련된 연구 그리고 농업에서 나온 생산물을 상품화시키는 방법들을 이제 좀 외국 자본을 받아들여서 그 기술을 활용해서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초록색은 보통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각종 국가가 경쟁력을 갖추고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하고자 싶어하는 것들을 주되게 이제 유치하고자 하는 게 바로 수출 가공고 그리고 나머지 파란색은 관광
개발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앞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한이 국제 관광 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외국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고자 하는 거고, 보라색 딱 하나 있죠. 요거는 첨단 기술 개발국. 그래서 북한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 이제 세계 수준에 나타나고 있는 첨단 기술들을 이제 습득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요 기술 개발국 같은 경우는 바로 뭐 IT, 그다음에 생명공학, 우주 개발과 같은 이제 이런 첨단 기술 영역들을 발전을 전문적으로 도맡아서 하는 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구의 가장 큰 특징은 일단은 모든 지역에 다 걸쳐 있습니다. 북한의 행정 단위로 보면은 모든 도에 다 하나 이상의 개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개발구들을 통해서 개발구 지역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포함하는 지방 자체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평양이 보여지는 부분들에 집중적으로 개발구들이 많이 놓여 있습니다. 과거 같으면 북한이 개발구 자체는 자본주의적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과의 차단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잡았었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부 다 외곽 지역, 개성도 북한에서 보면 외곽이죠. 근데 이렇게 외곽 지역에다가 좀 동떨어진 데다가 많이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최근 모습들은 그것보다는 인구도 많고 상대적으로 경제가 좀 발전한 지역들에다가 특구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걸 얘기할 때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는 지역에다가 북한이 개발구들을 만들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서 이 29개의 경제 개발구들이 보여주는 특징은 김정은 시대 이전보다 훨씬 더 실현 가능성도 높고 경제적 효과도 좀 기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서 북한이 개방을 위한 준비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다 정리를 하고 나서 이제 좀 넘어가면, 북한에서 이제 2013년부터 꾸준히 추진해왔던 그런 변화된 정책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북한은 경제를 발전시키고자 노력을 하고 있지만, 2018년에 자신들이 기대했던 이제 대외 관계가 개선되지 못하면서 이제 이 부분에서 일단 경제 발전도 중요하고 이것을 위해서 유리한 대외 환경을 만들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자신들의 체제를 위험하게 하는 선택은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내부적인 경제 발전 방식들을 강조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최근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동안 해왔던 이런 변화에 대해서 거스르는 방식으로 가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내부적으로는 이제 이러한 제도들을 쓰고 있습니다. 이 제도 자체는 짧은 시간에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큰 변화라서 이 변화된 내용들이 갖고 있는 특징만 두 가지로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경쟁을 도입하는 겁니다. 한국 사회는 경쟁이 굉장히 활발한 이제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경쟁을 도입한다고 하는 게 되게 낯설게 느껴지지만, 북한 같은 경우에는 딱 주어진 이제 목표만 달성하면 됐기 때문에 주변과의 경쟁이라고 하는 것들이 유의미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북한이 각 기업들에게 권한들을 부여하면서 자신들과 유사한 다른 기업들과 경쟁을 할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경쟁을 통해서 스스로가 노력을 해서 성과를 내면 그 성과만큼을 보상해 주겠다. 그래서 단순히 얼마나 빨리 만들 것인가가 아니라 얼마나 잘 만들 것인가, 보다 이제 효과적으로 어떤 생산 방식을 도입할 것인가, 북한 주민들이 좋아할 만한 제품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더 잘하는 기업들이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이 경쟁을 이제 현실화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중심에 혁신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과학기술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당연히 과거에도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얘기해왔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는 주로 이런 과학기술의 핵심은 이제 핵을 개발하고 국방에서 관련된 미사일과 같은 국방 기술들에 대한 중심이 더 강하게, 그러니까 국방에 대한 이제 기술 혁신이 좀 더 강하게 작용했다고 한다면, 최근에 북한이 얘기하는 과학 기술의 중심에는 경제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은 과학 기술이고, 바로 과학 기술을 통해서 생산 방식, 유통 방식, 판매 방식들의 혁신을 가져오면 그만큼 기업들은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논리죠. 그래서 바로 북한 요즘에 경제성 있는 과학 기술을 통해서 혁신을 실현하라라고 하는 것들을 매우 많이 강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래는 회색으로 칠해진 부분은 북한이 이제 원하지만 지금 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국제 경제 관계에서도 앞에 설명했던 것 같은 개방 정책의 핵심으로 경제 개발구도 있지만 기존에 해왔던 무역들도 좀 더 경제성 있고 좀 더 필요한 부분의 무역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무역, 그다음에 봉사 무역이라고 하는 거 우리 따지면 서비스 무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가공 무역과 같이 같은 걸 팔아도 조금 더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무역의 방법들을 좀 바꾸자라고 하는 게 북한의 목표고요. 그다음에 외국 기업들이 들어와서 북한의 기업들과 함께 이제 그 사업을 벌리는 합영 합작 사업들도 과거보다 좀 더 이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걸 통해서 실현이 되면 대외 경제 관계가 확대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는 제재 때문에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럼 북한은 이런 걸 통해서 뭘 하고 싶어 하냐? 첫 번째는 이제 국가의 경제에서의 생산의 힘을 늘리고 싶어 합니다. 보통 우리가 그걸 국산화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북한도 경제가 어려워지고 생산을 할 수 있는 힘이 많이 떨어지면서 주로 중국 제품을 비롯해서 해외에서의 값싼 제품들을 많이 수입했었습니다. 최근에 북한이 이러한 변화들을 주고 기업들에게 생산을 독려하면서 자신들의 힘으로 이제 제품을 만드는 것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북한의 특수한 특징이라기보다는 경제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기업 국가들이 보통 보여주는 초기의 모습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국의 생산 능력을 갖춰야지만이 자신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 경쟁력을 갖춰서 물건을 공급할 수 있어야지만이 판매를 해서 수출을 하면 외화를 얻을 수 있고, 내부적으로도 북한의 주민들에게 이제 수요를 보장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국산화 정책은 대부분의 국가가 초기 경제 발전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분야고, 북한도 마찬가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외적인 측면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재가 이제 저촉되지 않은 관광 분야를 확대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밀무역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비공식 교류라고 해서 이제 제재에 저촉될 수 있는 분야일 수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 부분들이 소규모로, 이제 규모는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아직 어렵지만 이런 교류를 통해서 자신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일정하게는 소화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이 현재 돌아가고 있는 부분이고, 이걸 통해서 북한이 하는 것은 스스로의 힘으로 일단은 고쳐나가겠다, 자력갱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북한이 현재 그렇게 경제가 뭐 붕괴될 것 같다거나 아니면 심각한 어려움에 처했다는 평가는 아직 안 나오고 있는 게 바로 이러한 변화와 이제 연결된 것이 아닌가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여전히 제재하에서 북한의 개방 정책들이 이제 정책에서 한 발자국도 이제 현실로 나가지 못하면서 사실 경제가 좀 어려워질 수 있는, 즉 경제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게 김정은 집권 10년 동안 북한이 보여온 경제 정책들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10년의 시간 동안 북한 경제 현황은 어떨까라고 하는 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한 나라의 경제 상황들을 볼 때는 그 나라가 발표하거나 혹은 국제 기관들에서 발표한 다양한 데이터들을 통해서 현황들을 보통 파악을 하곤 합니다. 근데 북한은 그러한 데이터를 공식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대부분 공개를 안 하고 있기도 하고, 또 국제기관들도 그래서 대략적인 추정들을 하지만 우리가 경제 상황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정보는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경제를 우리가 보는 데 있어서 사진과 같은 자료들을 많이 활용하는 게 바로 이러한 측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이 갖고 있는 경제 모습들에 단편적으로나마 확인들을 하면서 과거와 달라진 부분, 그리고 그것이 북한 경제 현재의 전체를 보여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보면, 일단 사진을 확인하기 앞서서 그러면 현재 2022년 북한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라고 하는 거에서 앞에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제재가 있죠. 그리고 또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19죠. 여전히 코로나19는 지속되고 있고, 북한은 중국과 더불어서 코로나 제로 정책을 쓰고 있는 국가입니다. 즉 한 명도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를 북한이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강력한 국경 폐쇄를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 그래서 이제 주기적으로 가뭄 혹은 홍수, 태풍 이런 것들이 오고, 이런 것들은 항상 식량 상황이 간당간당한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식량 상황들의 이제 직접적인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연재해에 대해서도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특징이 약간 달라요.
제재 같은 경우는 북한 스스로가 예측을 했습니다. 즉 자신들이 핵실험을 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을 하면 제재는 강화될 거다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예상을 하면 일정하게는 대비를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코로나나 자연재해는 그런 예측을 할 수 없는 분야였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도 이 분야에 대응을 하는 것들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바로 이 세 가지가 공통되게 모두 북한의 경제 상황을 악화시키거나 나쁘게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정적인 충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제가 지금 보여드릴 내용들은 2020년 전까지, 즉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까지 북한이 보여줬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처음에 설명드렸던 국가 발전 전략의 변화라고 하는 것, 즉 북한이 이제 군사 분야보다는 인민 경제 분야에 자원을 총집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이 얼마큼 실현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좀 보겠습니다. 지금 보여줄 지역은 원산 지역이에요. 원산은 보통 관광 지역으로 유명한 천혜의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평가받는 지역입니다. 그렇지만 이 지역이 2017년만 하더라도 군사 요충지였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북한이 자주포 사격 훈련을 하는 등 북한의 군사 훈련을 하는 주요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다를 끼고 있고 여기는 이제 북한 이전에 이미 그 명사심리로 유명한 관광지였는데 북한은 군사 용도로 사용을 했었죠. 그렇지만 이게 1년 이후의 모습입니다. 2018년에 동일한 지역에서 북한은 대규모 관광 지역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북한이 세계적인 관광 지역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해양 관광지구를 건설하고 있는데 물론 여기가 계획대로 됐으면 이미 완공을 하고 개장을 했어야 되지만 코로나가 겹치고 이러면서 북한이 아직까지 이제 완공을 했다는 발표는 하지 않고 있어요. 다만 이 지역을 다시 군사 기지로 돌리는 이런 현상들은 없고 현재도 이제 건설을 꾸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 지역들이 이렇게 북한이 소위 말하는 인민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용도를 변화시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좀 더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입니다. 2019년에 북한이 함경북도가 이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빨간색 점이 있는 데인데요. 함경북도 중평리가 공군 비행장이었어요. 근데 이 공군 비행장의 용도를 바꿉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으로 보시면 이 사진에 지금 네모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공군 비행장이었는데 이 부분이 1년 이후에 이렇게 바뀝니다. 즉 아무것도 없는 벌판에다가 뭔가 시설물들이 들어와 있죠. 이 시설물들을 좀 확인을 해보면 이쪽 지역은 이제 온실 농장과 양묘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는 채소나 이제 신선 채소, 그다음에 나무를 심는데 산에 나무를 심는데 필요한 양묘를 건설하는 것들 굉장히 중요한 사업을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 지역에다가 대규모 농장과 양묘장을 건설해서 함경도 주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채소들을 야채들을 보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또 한쪽에 있는 이 지점은 이러한 데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생활할 수 있는 생활시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개발 사업들을 했었고 지금 이 지역은 지속적으로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것들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것들에 대한 성과를 북한 내부에서도 인정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올해 2020년에는 함경남도 함주군에, 여기는 동부전선의 군사기지로 북한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함주군도 동일한 방식으로 대규모의 농장을 건설하겠다. 그래서 온실 농장이라고 아예 얘기를 해서 지금 건설 중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북한에서 국산화라고 하는 건 얼마큼의 이제 성과가 나왔을까라고 하는 건데, 실제로 북한에서 2010년대 초반 중반까지는 북한 시장이나 상점들에 중국산 제품들이 상당히 많은 비중으로 들어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분들한테 여쭤보거나 하더라도 중국산 제품들이 많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최근에 와서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하나는 이제 그런 시장에 유통되는 제품이나 혹은 국영 상점에 비치되어 있는 제품들의 상당수가 북한 내부에 생산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이거는 이제 평양 제일백화점에서 2019년에 찍은 사진인데요. 이건 다양한 이제 고추장, 된장과 같은 장류입니다.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 주로 공장에서 이런 된장이나 고추장, 간장 등을 담궈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백화점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이 종류가 늘어났다. 그리고 포장이나 이런 재질들도 과거보다는 눈에 띄게 좋아졌다라고 평가를 이제 직접 요거를 확인하신 분이 이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동일한 백화점의 간식 을 이제 판매하는 데고요. 여기는 이제 다양한 곡물류들을 판매하는 것들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과거와 다르게 북한이 이러한
기업들이 대부분 다 현재 요거를 현장에서 보신 분이 북한산 제품으로 확인을 했다. 그래서 상당히 다양화되었다라고 하는 특징들을 좀 갖고 있다라고 보여졌고, 또 한 가지가 우리한테는 익숙하지만 이 판매 방식이 북한에게는 이걸 슈퍼마켓 방식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진열해 놓고 손님들이 직접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해놓는 것들이 북한에게는 좀 새로운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북한에서는 배급제였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선택하는 것들이 아니라 내가 매장에 가서 직원에게 이러이러한 걸 주세요 하면은 직원이 직접 갖다 주는 방식을 주로 썼다고 해요. 근데 최근에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주민들이 직접 제품을 보고 선택을 하고 계산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상점의 운영 방식에서도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익숙하지만 북한한테는 이것도 새로운 풍경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다음에 볼 거는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경쟁이라고 하는 건데, 북한이 기대하는 경쟁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이 이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누구나 좋아하는 것, 즉 경쟁의 심사자는 더 이상 국가라기보다는 주민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한 심사자는 인민들이다. 즉 그들이 좋아하고 선택하는 제품들을 만드는 것들이 기업들이 해야 될 역할이고 목적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주민들한테 선택받지 못하면 그건 낭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르게 얘기하면 양도 양이지만 질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바로 이런 측면에서 선질 후량이라고 최근에 북한이 강조하면서 제품의 품질을 높이는 사업들을 강조해 나가는 것이 또 하나의 북한의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의 대표적인 사례로 북한이 내세우는 게 바로 화장품입니다. 지금 대표적인 화장품 두 가지를 지금 사진으로 보여드리는데, 북한 같은 경우에 화장품 회사가 대략 대여섯 개 정도가 존재하는 걸로 보여지고 있어요. 근데 대표적인 지금 요 제품은 평양 화장품 공장과 신의주 화장품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요즘엔 북한이 브랜드에도 상당히 신경을 써서 여기도 봄향기 은하수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죠. 그래서 지역 단위에서 이제 화장품을 생산하고 공급한 역할을 했던 이 두 공장이 전국 단위에서 제품들을 판매하기 시작하고 백화점에도 상품을 넣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우리와 동일한 방식입니다. 우리도 화장품 공간에 가면 다양한 브랜드들이 그 한 자리에서 보통 판매를 하고 있죠. 그런 방식으로 북한도 판매 방식들이 바뀌니까 경쟁을 안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제품의 품질도 다양해지고 그 제품의 품질 자체도 많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신제품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고, 이런 포장 같은 거에다 포장 디자인도 이제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화장품 산업들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라고 해서 강조를 하면서 바로 경쟁은 이러한 효과를 낳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단위가 열심히 경쟁할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최근의 얘기들, 우리하고도 조금 익숙하죠. 북한도 온라인 상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편집한 게 약간 깨져 있어갖고 글씨가 읽기 어려우실 텐데 사진들을 주로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확인된 부분들에서 북한의 이런 온라인 상품몰, 여기는 보통 우리를 따지면은 쿠팡이나 이제 GS 같은 부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플랫폼들을 만들어주면 여기 기업들이 제품을 넣고 제품들을 광고하고 소비자들이 그것을 보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이런 방식들로 가고 있죠. 그래서 바로 이런 온라인 상점들을 만들어서 보다 주민들이 편리하게 제품을 구경하고 구매할 수 있게끔 만들고 있는데, 이건 두 가지에서 북한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편리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흔히 인터넷 쇼핑을 할 때 아는 것처럼 우리는 이 쇼핑을 하기 위해서는 결제를 해야 되고, 결제를 하기 위해서는 통장을 만들어야겠죠. 과거에 북한은 화폐라고 하는 것들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상 공급을 할 것이기 때문에 화폐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화폐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았었는데, 최근에는 북한에서도 주민들이 은행을 많이 활용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은행에다 저축도 열심히 하고 이런 저축을 통해서 모아진 자금을 경제의 발전에다가 활용하겠다.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필요한 자금으로 유통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북한이 은행 활용을 강조하고 있는데, 실제로 은행을 쓴다고 하는 거는 그 은행에 가서 내가 돈을 맡겨도 내가 이 돈이 어디서 났는지를 물어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 돈을 빼고 싶을 때 언제든지 자유롭게 뺄 수 있다. 라고 하는 신뢰가 없으면 사실 은행을 활용하기 되게 어렵겠죠. 근데 북한에서는 이런 은행에 대해서 신뢰가 높지가 않아서 사실 은행 활용도가 높지 않다고 평가가 되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인터넷 상점들을 이용하려면 계좌를 만들어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 당국이 원하는 것처럼 은행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바로 이런 부분에서 이거는 주민들의 편리성뿐만 아니라 북한이 자신들이 필요한 자금들, 시중 자금들을 모으는 데 있어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북한은 이런 인터넷의 활용들, 그러니까 북한은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이제 해외하고는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인트라넷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뭘로 활용하냐? 보통은 퍼스널 컴퓨터보다는 휴대폰,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들이 북한이 최근이 아니라 2000년대, 2010년대 들어와서 많은 활용도를 강조하고 있고 꾸준히 업데이트가 돼서 나오고 있는 것들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좀 더 업데이트된 게 나온 걸로 보여지는데 제가 아직 사진을 확보하지 못해서 일단 이것이 2019년 정도까지 나왔던 최신 스마트폰이라 보여지고, 이제 이런 스마트폰들이 보급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에서도 500만 대 이상의 스마트폰이 활용되고 있다라 평가가 되어지고, 그래서 오히려 개인 컴퓨터보다는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다양하게 접속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지고 있어서 컴퓨터 시대를 건너뛰어서 바로 이제 스마트폰 시대로 북한은 진입을 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북한이 최근에 가장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건설 사업입니다. 즉 이제 건설 사업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과거에도 북한은 건설을 꾸준히 해왔어요. 근데 과거엔 주로 상징물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이제 그런 상징물 건설들을 많이 했다면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부쩍 눈에 띄는 것들은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이제 만들고 있다. 그래서 보통 시장에 대한 정비 사업이나 아니면 이제 우리를 따지면 주택, 살림집 사업들이나 혹은 북한에서 각종 이제 위락 시설, 뭐 승마장 혹은 이제 그런 수영장, 이제 스키장과 같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제 시설들을 건설하는 게 조금 달라진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볼 거는 이제 양강도 삼지연입니다. 삼지연은 우리가 흔히 아는 백두산 자락에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가 이제 2018년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좀 낙후된 것들을 보여지는데 조금씩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지역을 3단계에 걸쳐서 북한이 공사를 해서 이렇게 바꿔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북한이 삼지연 개발이 다 끝났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에 따라서 이제 향후에 지역에서 이제 이런 건설 사업을 할 때는 삼지연처럼 해라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함경북도 함흥이에요. 함흥은 북한의 큰 도시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보시면 지금 2015년과 19년 사이에 파란색 뚜껑들이 이렇게 덮여 있는 사진들이 보여지죠. 바로 이 부분이 시장입니다. 그래서 시장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제 이런 이제 시장이 그냥 우리가 보통 시장을 보시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재래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데서 거래가 이루어졌던 부분들을 정비 사업들을 통해서 이렇게 좀 더 이제 시설들을 갖춰주고, 이렇게 갖춰주는 부분들을 통해서 시장 거래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주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택 부분에 시장들을 만들어서 이제 시장들의 활용도를 높이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여주는 것들은 이제 양강도 해산시인데 여기는 북중 접경 지역입니다. 그래서 북한과 중국이 붙어 있는 지역인데요. 이 해산시에 보시면 이게 2016년 모습인데요. 이제 2016년과 18년 사진의 차이를 보시면 이 산으로 올라간 이쪽에 지금 주택단지가 들어와 있는 것이 보여지고 있죠. 바로 이 앞에 역을 기준으로 보시면 이제 그 앞에 정비 사업도 이루어지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온 것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2018년에 이렇게 아파트들이 지어지고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1년 더 지나서 봤을 때는 일정하게 이제 외장까지 색이 칠해져서 일단은 거의 다 모습을 갖춰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아직 이제 접경 지역을 코로나19 이후에는 가볼 수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되고 있지만, 지금 시기쯤 됐으면 완공은 됐고 주민들이 입주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예상들은 좀 할 수 있을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북한의 시골은 어떤가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는 중강군도 북중 접경 지역에 있는 농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2년의 모습입니다. 2012년의 모습이면 주택이나 축사가 많이 보이진 않죠. 근데 이제 2016년 4년이 지났을 때 보시면 주택 지역이나 축사로 보이는 지역들이 좀 더 정비가 되어 있는 모습들로 보여지고, 그다음에 물가 쪽에도 이제 이런 일정하게 이제 토지들을 다듬고 있는 것들이 보여집니다. 2018년에 가면은 같은 지점에서 찍었는데 이제 그때 날씨와 이거에 따라서 약간씩 이제
화질이 좀 다르게 하는데 이 앞에다가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고 뒷부분에는 축사나 이런 부분도 좀 더 개량된 것들이 보여지죠. 그리고 2019년 마지막을 봤을 때는 여기 또다시 정비하고 있는 것들을 보여지고 이 정비하는 부분들이 줌에서 보면은 이제 군복을 입고 있는 것을 보셨을 때 이거는 그냥 단순히 요 지역 마을 단위가 아니라 요 중강 자강도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건 확인되진 않지만 일단 이런 개발 사업들 혹은 정비 사업들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제 확인되긴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변화들이 이제 제가 주로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보여드렸던 것들이 북한이 갖고 있는 이제 특징이라고 하는 것들의 북한의 사진을 이제 제가 직접 찍건 아니면 이제 그 안에서 보건 북한이 발표한 사진이건 하나의 딱 시점만 보면 아 저거는 북한이 자랑하려고 내세운 사진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사실 의구심이 들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주로 여태까지 보여드렸던 것들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좀 중심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그러한 시계열적으로 사진들을 좀 설명을 드렸고 지금부터 보여드릴 거는 이제 2020년 이후에 사실 2020년 이후에는 북한이 사실상 봉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진 자료를 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북한이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됐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간단하게만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북한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농업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식량이 아직도 안정적으로 보장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 식량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토지도 중요하고 종자도 중요하고 효과적으로 농사 짓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바로 비료 문제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이제 고품질의 생산물, 작물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적절한 비료가 필요한데 이 비료가 북한에서도 안정적으로 확보가 안 되고 있어서 수입에 의존하기도 했었고 했는데 최근에 북한이 오랜 시간 동안 투자했던 순천 인비료 공장이 이제 완공됐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도 벌써 이제 2년 전인데요. 2020년에 완공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얼마큼 가동률이 높은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지만 일단은 이 인비료 공장이 이제 가동을 시작했고 그래서 일정하게 북한이 가장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였던 비료 공급 문제가 조금은 나아질 수 있는 이제 토대는 좀 형성을 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재해복구입니다. 이것도 2020년 상황인데 2010년 8월입니다. 8월에 보시면 여기는 지금 사진의 뒤쪽에 보시면은 드넓은 평야가 있는 것처럼 북한에게 항해도는 사실상 이제 북한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식량 생산 지역입니다. 우리 따지면 평야가 존재하는 몇 안 되는 지역 중 하나인데 거기에 지금 태풍이 상륙을 하면서 지금 거의 다 반파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죠. 이때 태풍 피해가 상당히 컸던 것들로 보여지고 그래서 북한도 조선중앙TV를 통해서 이 피해 상황들을 비교적 과거보다 상세하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보도를 하고 나서 복구 사업을 진행하는 게 이제 2010년 하반기였습니다.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이 시기가 되게 힘들었던 게 2020년 1월에 예상치 못한 코로나가 생겼고 그리고 코로나에 따른 방역 사업에 주력하고 있던 시기에 동일한 하반기에 이런 자연재해까지 터지면서 북한이 상당히 어려운 조건에 처했었죠. 바로 이 시기에 북한이 이제 이것을 복구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독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집을 피해된 것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아예 싹 다 살림집을 새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최근에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도 살림집들을 계속 만들어야 하지만 각 지역들도 자신들의 역량에 맞춰서 주민들에게 필요한 살림집들을 만들고 지방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계획을 세워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들과 연계시켜 생각해 본다면 이제 의도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큰 피해가 발생했고 이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새롭게 복구하기보다는 오히려 새롭게 건설을 함으로써 이제 자신들의 그런 계획들을 일정한 부분에서는 조금씩 이제 실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그래서 단층 집들을 쭉 지어서 북한이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광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가장 최근에 나타났던 북한의 건설 사업인데요. 이건 이제 북한이 2021년에 이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인 5년에 한 번씩 열리는 당 대회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당 대회에서 평양의 살림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년 10,000채씩 짓겠다. 10,000채씩 지어서 5년 동안 50,000채를 공급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거기에 더해서 크지는 않지만 이제 요게 보통강인데요. 북한에 있는 강인데 강변에
800채의 아파트를 추가로 짓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북한이 2021년에 800채의 아파트를 이제 요 강변에 지어서 보통강 강한 다락식 주택, 우리를 따지면 테라스 주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짓겠다는 얘기를 했었고, 이제 2021년 말 올해 초에 요거에 완공이 돼서 주민들이 입주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진들을 상당히 많이 실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최근에 이런 살림집들을 짓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들이 좀 보여지고, 앞으로도 향후 5년 동안에는 이렇게 평양이나 도시를 중심으로 아무래도 성과가 좀 나긴 하겠지만 전국적으로 주민들의 주택 건설 사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꾸준히 추진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변화 안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면, 일단은 북한에서 그럼 이러한 변화들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는 없을까? 많지는 않은데요. 요거는 유니세프에서 북한에 들어가서 직접 조사를 해서 발표한 건데요. 북한 영유아의 영양 상태가 얼마큼 나아졌는가? 98년이면 북한이 극심한 경제난을 겪을 때입니다. 다량의 아사자가 발생할 만큼 힘들었던 시절이고, 이 시기에는 영유아의 100명 중에 60명 이상이 저체중이거나 만성적인 영양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20년이 흘러서 이제 2017년에 봤을 때는 그런 수치가 전부 다 20%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비하면 어떤 높은 수준이죠. 당연히 높지만 이제 굉장히 빠르게 줄여왔다. 물론 이건 북한 당국의 노력도 있고, 또 북한이 영유아나 이제 모자보건이라고 해서 이러한 보건의료 파트에서는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이제 일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쪽에 나타나는 부분들은 동일한 자료에서 확인됐던 것들이 바로 불평등이라고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림은 북한 사람들을 이제 1등부터, 그러니까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이제 그런 자산들을 중심으로 해서 평가해 봤을 때 1등부터 2,500만 등을 쭉 세웠을 때 앞에 상위의 40%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역적으로 얼마큼 있나를 찾아봤더니 바로 파란색 막대가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평양 인구의 86%가 북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위 40% 사람들이 누리는 생활 수준을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양강도 같은 지역은 자신들 양강도 지역 전체 인구의 채 20%도 안 되는 사람들만 그 정도의 생활 수준을 누리고 있다. 그래서 지역 간의 생활 수준의 차이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최근에 북한이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이 필요하다, 혹은 지역 경제 발전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게 되는 배경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에서 본다고 하면 북한이 갖고 있는 경제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 근데 그 변화가 나아지는 부분들도 있지만 북한의 새로운 또 고민거리를 던져주고 있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면, 자, 북한 경제 전반적인 변화는 과거에는 북한이 좀 인민들, 북한 주민들이 좀 희생하더라도 체제를 안정시키고 보장받기 위해서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개발하는 등 군사적인 부분들을 좀 더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북한 당국이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인민경제 향상입니다. 즉 북한 주민들의 생활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느껴지게 좀 나아지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고요. 바로 이것이 식의주 문제죠. 우리는 보통 의식주라고 얘기하면 북한은 식의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 식의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업, 경공업, 그리고 건설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 바로 이 부분들을 좀 더 눈에 띄게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들을 먼저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북한은 항상 큰 그림들을 자꾸 보여줘요. 우리는 이렇게 발전할 거다. 우리는 이렇게 나아질 거다. 근데 사실 그 과정에 대한 얘기는 자세하게 하지 않습니다. 즉 큰 그림은 굉장히 희망을 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지 않다면 굉장히 공허할 수밖에 없죠. 근데 최근에 북한이 보여주는 모습에서는 우리도 현실을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워라 라는 얘기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즉 큰 그림도 중요할 수 있지만 당장의 5년의 계획이라고 한다면 그 5년의 계획의 밑바탕에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 할 수 있는 것들 안에서 최선을 다한 결과를 내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 목표를 설정할 것들을 강조하는 것처럼 과거에 비해서는 좀 더 현실을 중시하고, 그리고 북한의 구성원들의 삶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북한이 이러한 부분 안에서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농업 부분에서는 결국 생산량들을 채워내는 것들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식량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제 최근에 북한이 발표했던 이제 생산량을 보더라도 이 곡물 생산량이 들쭉날쭉한 편입니다.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는 농업 부분에서 식량 생산량 안정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털어내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경공업 부분은 보통 이제 북한이 필요한 각종 이제 소비 제품들을 만드는 분야인데 지금 제재하에서 북한이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러한 제품들을 만드는 데 필요한 원료, 설비 같은 것들을 안정적으로 수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 원자재 문제가 계속 걸릴 수밖에 없는데 북한이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원료와 자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제품을 만들고 생산 방식들을 고안할 것들을 강조하고 있죠. 즉 국산화를 조금 더 단계적으로 강하게 실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만큼 여전히 원자재가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못하면은 공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북한에게도 또 다른 직면한 과제다라고 할 수 있고 마지막 산림집 건설에서 북한은 시멘트가 워낙에 풍부한 나라이기 때문에 시멘트 공급은 내부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을 보여져요. 그리고 일정하게는 산림집 건설 정도에 필요한 철강도 조금씩은 증산이 되고 있는 것들로 보여지긴 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건설 산업들을 강조하는 것들도 일단 1차적으로 내부적으로 필요한 자재들을 확보할 수는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부 구조, 우리를 따지면 상수도, 하수도와 같이 아파트는 겉으로 짓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주민들이 생활하려면 소위 말하는 SOC가 잘 갖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상하수도 문제와 같은 SOC 건설들을 북한이 함께 해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마감재와 필요한 부분들을 포함해서 각종 건설 자재들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근데 이 분야가 북한에서도 과제로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총평을 해보면 김정은 집권 이후에 제재가 심하지 않았을 때에는 북한이 내부적으로는 개혁을 그리고 2016년 이전 그러니까 제재가 심각하기 전까지는 각종 외부에서의 교역, 무역을 통해서 북한 주민이 필요한 소비품들을 생산할 수 있는 역량들을 확대해 왔던 것들을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정하게는 앞에 사진에서 보셨던 것처럼 소비 제품들의 국산화도 이루어진 것들로 보이고 생산 능력도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씩 확보한 것들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대북 제재는 강화되어 왔고 그리고 이제 예측하지 못한 자연재해가 시시때때로 앞으로 닥칠 수 있고 그리고 코로나 문제는 여전히 해결이 요원한 상태들 안에서 이렇게 북한이 조금씩이나마 전진하거나 혹은 최대한 충격을 흡수해서 이제 심각한 문제로 파급되는 걸 막아왔던 부분들이 해결하기엔 좀 더 어려운 조건들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북한 당국의 해결 방안들을 내지 않으면 경제 상황이 눈에 띄게 좋아지긴 어려울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건 북한도 스스로 알고 있는 것들로 보여지지만 이런 한정된 조건 하에서 자신들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결국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들을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생산력 혹은 이제 효율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결국 생산 방법을 보다 효과적으로 만들어서 적은 원자재를 투입해도 생산량을 유지할 수 있거나 혹은 같은 원자재 양을 투입해도 생산량을 증대시킬 방법들을 만드는 게 필요하고 그것은 과학기술을 활용하는 방법밖에 없죠. 그래서 북한도 경제 분야에서의 과학기술을 강조하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부분과 연결되는데 이게 얼마큼 실효성 있고 바로바로 도입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과학기술이 만들어지는가라고 하는 것들은 북한이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될 집중적인 당면 과제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러한 부분 안에서 북한이 전체적으로 김정은 집권 이후에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경제를 변화시켜 왔는가, 변화시키기 위한 시도를 했는가와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지난 10년 동안에 부분적으로나마 확인되는 모습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 한 번 더 당부드리지만 우리에게는 큰 변화로 보여지지 않는 이런 변화가 북한은 과거에 비했을 때는 눈에 띄는 변화라 평가할 수 있다고 하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사진이 갖고 있는 한계지만 전체적인 북한 사회 모두를 설명하지는 못한다고 하는 점. 그렇지만 일정한 지역에 한정돼 있다 하더라도 과거에 없었던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그거는 주요하게 이제 바라봐야 될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사진 자료를 통해서 북한 경제가 어떻게 변화했는가 그리고 그런 것 통해서 성과도 있지만 여전히 북한에게는 남겨진 과제들이 있고 여전히 해결해야 될 많은 한계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